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문경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2011년 5월에 발생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둔덕산 8분 응선에서 택시기사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살인사건 혹은 자살사건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급속도로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사건 현장과 시신의 엽기적인 모습 때문이었다. 김모 씨는 충격적이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흰 속옷만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오른쪽 복부에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까지 남아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셈이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오랫동안 채석장으로 사용되다 폐쇄된 곳이어서 주변에 비해 풍광이 다소 황량해 보이는 지점이었다. 사건 현장의 풍경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골고다 언덕과 유사했던 점으로 보아 예수의 십자가 처형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이 폐채석장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매달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신의 앞쪽에는 거울까지 놓여 있었으며 거울 옆에 탁상시계도 놓여 있었다고 한다. 당초에는 시신 앞쪽에 놓인 거울과 탁상시계 등이 전부로 알려졌으나 후에 추가로 밝혀진 사항에 따르면 김 씨가 매달린 십자가 양옆에 거울이 달린 작은 크기의 나무 십자가 2개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예수 양옆에 함께 못 박혀 매달렸다고 전해지는 2명의 도둑을 재현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시신 검안 결과 김 씨는 양손에 전기 드릴 등의 공구류로 구멍이 뚫린 뒤 십자가에 미리 박혀있던 못에 끼워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김 씨의 거주지에서 십자가 제작 도면과 공구,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 등이 적힌 메모 등이 발견되었다. 정확한 사망 경위 및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숨진 김 씨가 평소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및 사망 전후 시기에 부활절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종교적인 이유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와야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질 듯했다. 그러나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기독교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전직 목사라는 설을 내놓기도 했으며 김 씨의 동생은 교회에 다니지 않던 형이 교회 나가라고 했다고 증언하는 등 워낙 관련 증언들이 제각각이라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었다. 심지어 숨진 김 씨가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수사 결과 김 씨는 택시기사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소수 종파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십자가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한편 경찰 조사 도중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몇 가지 발견되었다. 우선 김 씨의 손발에 구멍을 낸 것은 당초 알려진 대로 전동 드릴이 아니라 십자가 바로 옆에서 발견된 소형 손 드릴로 추정된다고 한다. 김 씨의 손과 발에 구멍을 뚫는 데 쓰였다고 알려진 전동 드릴은 십자가에서 30m가량 떨어진 텐트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김 씨의 손바닥을 관통했던 못에 바짝 마른 상태로 붙어있는 살점도 타살 의혹의 근거가 되었다. 만약 알려진 대로 드릴로 손바닥을 뚫은 뒤 못에 끼웠다면 문제의 살점이 못보다는 오히려 드릴에 붙은 채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측에서는 죽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손을 못에 끼웠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살 혹은 자살이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못에 붙은 건 살점이 아니라 녹이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흉기에 피해자의 피만 묻어 있으면 자살로 추정된다는 어이없는 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자살로 몰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수사 결과서를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갈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로 미시마 유키오도 철저한 계획하에 할복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고통을 못 이겼기 때문이다. 협력자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 듯하지만 딱히 협력자가 있다는 확증을 찾아내지는 않은 모양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자살하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방법은 대충 이렇다고 한다. 십자가를 만든 뒤 십자가를 세운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타고 올라 허리를 고정시킨다. 상체를 숙여 발등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대못을 박는다. 망치는 바닥에 던져버리고 목을 십자가에 묶는다. 이 상태로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흉기를 바닥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양손에 구멍을 뚫는다. 드릴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양손의 상처를 미리 꽂아둔 못에 잘 맞춰 기운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자살. 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살 당시 광신도 협력자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에 나온 자살 방법이 당연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몸 아닌가? 앞쪽만 밟아도 움찔하는 게 사람이며 아무리 투철한 종교적 사명감을 띠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자해를 할 때는 주저한 흔적, 즉 법의학 용어로 주저흔이나 실수 혹은 실패한 부분이 보이는 게 상식적이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발등과 손을 드릴로 뚫고 허리를 흉기로 찌르는 과정을 태연하게 실행하고 있었다면 약물 복용 상태였던가 강요 혹은 협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특히나 손의 경우 손바닥부터 뚫었다면 압력과 고통의 손을 움츠려 실패하기 쉬우며 한 손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다른 손에 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력을 요구했을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에 비해 이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부터는 언론 보도도 줄어들고 대중의 관심도 떨어졌다. 자살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나중에 언젠가 재조명될 것 같다. 그리고 채널A에서 방송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모큐 드라마 사인에서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의 사건을 다루었다. 이 모큐 드라마의 설정에 의하면 한 달 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가 발견됐고 첫 번째 사망자가 자살로 발표된 것과 달리 국과수는 두 번째 사망자를 타살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으며 사입이 종교에 관련되었다고 방송했다. 포털 사이트마다 결과물이 다른데 공통점은 모큐 드라마라는 것과 십자가, 시신 발견이 같다는 것이다. 이유 중 하나로 여타 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천식이라는 종교적 단어가 두 사람의 유서에 공통으로 쓰였으며 천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종교가 이들의 죽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이어 수백억 원대의 공금 횡령을 위해 살인사건을 벌인 단체를 찾아내 자살을 위장한 타살 사건임을 밝혀냈다고 방송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완전한 픽션이지만 몇몇 언론에서는 마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구글에서도 검색어 상위로 올라가는 등 많은 사람들을 낚았다. 모큐 드라마라는 장르가 허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어 촬영하는 것, 즉 시청자들을 속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편이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할 거면 방송하지 마라. 전파 아깝다는 비난도 많았다. 이 사건의 목격자라는 사람은 주씨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의 닉네임은 시혜선이다. 김씨가 주씨가 운영하던 카페에 가입되어 있었고 주씨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자신의 가게가 있었다. 주씨는 목격담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려왔고 이런 자살도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는 걸 누누이 강조해왔다. 주씨는 세간에 자신이 사건의 목격자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리는 글을 전체 공개해서 회원 공개로 바꾸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하면 최초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목격담을 올린 사람과 그에게 벌을 받으러 간 양봉업자 부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희한한 건 목격담을 올린 사람이 양봉업자 부자에게 산에 올라갈 것을 제안했고 결국 사건 현장까지 이끌고 갔다는 것이다. 더 괴이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를 보면 놀라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지만 목격담을 올린 사람은 놀라기는커녕 사진기를 꺼내서 그 광경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례적인 시신을 목격한다면 사진을 먼저 찍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한 수사에는 별로 열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 두 번째 이야기, 목이 나에게 속삭였다. 중학교 무렵 나는 체육계에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날은 다른 현에서 원정 경기가 있어서 부원들과 작은 버스를 타고 원정을 갔다. 시합은 별 문제 없이 끝났고 정리와 뒤풀이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지방국도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원래 내가 살던 곳은 산에 둘러싸인 데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산을 넘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국도라고 해도 좌우에 가드레일을 쳐서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던 데다 시합으로 피곤했고 저녁까지 먹은 탓에 대부분의 부원들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 역시 굉장히 졸렸지만 시합 때 워낙 흥분했던 탓인지 영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창밖은 깜깜했고 반사판이 붙어있는 가드레일만 보일 뿐이었다. 옆에 앉은 친구도 자고 있었기에 나는 그저 멍하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달렸을까? 문득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다지 급하지 않은 커브를 돌아가는 와중에 딱 한 곳 가로등이 보였다. 뭐지, 이 위화감은? 그렇게 생각한 순간 긴 머리카락에 무표정한 목이 버스와 같은 속도로 가드레일 위를 지나갔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돌릴 수가 없었다. 어두운데도 얼굴 표정이나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였다. 누군가 작게 소리를 내자 그 목은 사라졌다.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 우리 쪽을 보며 확실히 웃었다.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졌다. 목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은 이전과 변함없이 편하게 자고 있었다. 도대체 뭐였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를 톡톡 쳤다. 올려다보니 1년 위의 선배였다. 선배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마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금 거 봤니? 못 본 걸로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목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한동안은 불안했지만 천천히 공포도 지워져 5년이 지나 19살이 되었을 즈음에는 아예 잊고 있었다. 한 통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그때 나와 함께 목을 봤던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통보였다. 친한 사람이 죽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나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그날 목을 봤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다. 선배는 그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파티에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티 도중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화해를 하고 다른 친구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2명 모두 즉사였고 그날은 선배의 생일이었다. 선배는 20살이 된 축하를 1시간이라도 빨리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어서 그 길로 달려갔다는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남자친구랑 화해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세상을 떠나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때 그 목은 이렇게 속삭였던 것이다. 20살이 되어서 내가 행복할 때에 마중 나갈게.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다. 20살 때 나는 그 말이 무서워서 학교도 휴학하고 21살의 생일이 될 때까지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과연 선배는 20살에 그 생일날 마중 나온 목을 보았던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축제. 오래간만에 시골의 친가에 돌아가려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아버지였다. 그래, 무슨 일이냐? 내일이랑 모레에 갑자기 휴가가 나와서 집에 좀 가려고요. 알았다, 어머니한테 말해두마. 조심해서 오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쁜 듯 들떠 있었다. 내 친가는 세 방향이 산에 둘러싸인 곳이어서 차로 가도 1시간 반은 걸리는 곳이다. 마을 입구까지 왔을 무렵 그리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부터 함께 놀던 친구다. 오래간만이네, 돌아온 거야? 오랜만에 휴가가 나와서. 너희 집은 이 근처였나? 마을 입구에서 집까지는 5분 정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 친구와 여러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집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였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무표정하시다. 그리고 시선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 잘 왔다. 마침 산의 광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으니 다녀오거라. 억양없이 말하는 아버지가 어딘가 이상했지만 친구가 계속 가자 하고 떠들어 대서 끌려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광장은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어느새 나는 산기슭에 도착해 있었다. 친구는 산을 내달려 올라갔고 나도 뒤를 쫓았다. 그리고 광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숲이 열린 것 같은 장소였고 가장 안쪽에서는 신사 같은 건물이 있었다. 근처는 대단히 조용했고 마침 해도 지기 시작해서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했다. 축제는 안 하나? 라고 말하자 눈앞에 신사에서 신주가 나왔다. 그리고 신주는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읊기 시작했다. 동시에 북이나 피리 소리도 들려왔다. 그리고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우르르 사람의 그림자가 몰려왔다. 모두 기묘한 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몸에 걸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서 원을 이룬 뒤 횃불에 불을 붙이고 춤추기 시작했다. 마치 비디오를 빨리 감는 것 같은 느낌의 기묘한 춤이었다. 눈앞에 이상한 광경의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에게 돌아가자고 소리쳤지만 친구는 눈을 빛내며 춤을 즐거운 듯 볼 뿐이었다. 나는 두리번거리다 원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친구에게 달리자고 소리치고 그곳을 목표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 간신히 마을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친구는 따라오지 않았다. 도저히 다시 그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나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으로 달렸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계셨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웃으며 아무래도 무사히 끝난 모양이구나. 네? 뭐가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물었다. 그 녀석의 이름이 뭔지 말할 수 있겠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이 땅에 옛날부터 깃들어 있는 신 같은 것이다. 내가 금방 전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 아까 너에게 말할 때는 필사적으로 태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자식이리다 보니 부자연스러워지더구나. 그 신은 기본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너같이 바깥에서 마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희어버린단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그놈이 해를 끼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홀린 사람이 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이 마을 자체가 결계 같은 구조라더구나.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를 하면 신이 다른 세계로 그 사람을 데려가 평생 친구로 삼는다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신에게 홀렸다고 생각해서 광장으로 보내고 신주에게 전화를 해서 의식의 준비를 부탁했던 것이다. 그 신주 집안은 대대로 거기서 너처럼 홀린 사람들은 도와줬단다. 그 양반은 그걸 꽤 무서워하고 있지만 말이야. 그래서 눈을 감고 의식을 했던 거군요. 그 신은 축제나 떠들썩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북이나 피리 소리를 내서 현혹시키는 거지. 그 기묘한 가면 쓴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가면을 쓴 사람들 거기에는 신주 양반 한 명뿐이었을 텐데. 나는 아버지에게 광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마 그 가면을 쓴 자들은 놀러 나온 신을 데리러 온 거였을 게다. 어찌되었건 몰라도 좋은 일도 있지. 신주 양반에게는 비밀로 해두자꾸나. 아마 들으면 놀라 자빠질 거야. 다음날 나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제 친구를 만났던 마을 입구에는 작은 지장보살이 놓여 있었다. 어제 그 일 탓이었을까? 왠지 지장보살의 얼굴이 짓궂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번째 이야기, 나무. 5년 전의 이야기이다. 비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다. 내가 처음 입사해서 서툴렀을 때 날 도와준 것이 바로 비였다. 비는 대충 가르쳐줘서 꼼꼼한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었다. 하지만 동갑인데다 고향도 같아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다. 나와 비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곤 했다.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이는 좋았지만 술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아마 처음이라 어색한 내게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우리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거는 경우는 많았지만 비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나마도 일에 관련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비가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전에는 밝은 성격이었고 매일 저녁 술도 같이 마셨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다들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갑자기 비가 무단결근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나 상사가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다. 긴급 연락처에 적혀있던 비의 친가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비의 주소를 상사에게 물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매우 낡은 목조 아파트. 주변은 황폐해져서 잡초가 무성했다. 비의 방은 2층 가장 안쪽이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통로를 나아가자 확실히 비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있다. 문 앞에는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친한 사이긴 했지만 비의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다. 집에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자고 있거나 외출한 것일까? 하지만 중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그머니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기기기 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현관은 어째서인지 흙투성이었다. 안쪽까지 계속 흙이 떨어져 있었다. 도저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였다. 나는 그대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보였다. 세면대에는 평범하게 물이 채워져 있고 작은 벌레의 시체가 몇 개 떠올라 있다. 어째서인지 식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비를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안쪽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문 틈새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감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방에는 빛이 사라져 있었다. 다다미 6장 정도의 넓이의 방이었다. 방에 두껍게 쳐진 커튼 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다. TV도, 테이블도,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매우 큰 그리고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무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썩은 나무였다. 그것은 작은 방에 맞지 않아 천장을 조금 뚫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전체가 검게 변색되어 있고 흠뻑 습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아래쪽에는 곰팡이인지 이끼인지 모를 기묘한 식물이 다다미에 자라 있었다. 곳곳에는 검붉은 옷감 같은 것이 감겨 있고 그 위에 본 적 없는 글자로 무엇인가 적혀 있다. 뭐야, 이거? 이 썩은 나무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게 비의 방에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면 나무의 좌우에는 자연석인가 싶은 축구공 모양의 돌이 재단에 손재주 좋게 쌓여 있다. 허리 높이의 재단의 위에는 초가 흩어져 있다. 그 외에도 절에서 쓸 법한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용도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다. 하지만 불은 전혀 켜지지 않았다. 갑자기 얼굴에 무엇인가 떨어진다. 손으로 치우면서 알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았다. 기분 나쁜 거대한 썩은 나무와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 거기에 더러운 방까지. 도대체 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비는 걱정됐지만 솔직히 나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아마 비는 이곳에 없을 것이다. 나가면서 목욕탕과 화장실을 살펴보고 아파트에서 나가자.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와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들렸다. 나무다. 썩은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 이제 더는 싫다. 이런 곳에서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본심과 반대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분명히 벌레일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썩은 나무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응시했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 큰 못이 박혀 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썩은 나무의 표면을 훑어보고 있을 때였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눈이다. 나무 가죽 틈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은 멍하게 떠져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썩은 나무 안쪽에서 기분 나쁜 손이 나온다. 분명 인간이다. 이 썩은 나무 안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안이 비어서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던 것이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썩은 나무의 가죽이 차례로 벗겨져 나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거기에 있던 것은 비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턱을 쩍 벌려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검은 지네 같은 모습의 벌레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비의 몸에 붙어 있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보자마자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서워서 말도 잘 안 나왔다. 비의 몸에서는 군데군데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무에 박혀있던 못 때문일까? 충혈된 눈은 엄청난 속도로 가로세로를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다. 침을 마구 흩뿌리며 휘청휘청 내게로 걸어온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진 채로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비는 눈앞까지 다가왔다. 두려워하는 나를 두고 비는 갑작스레 토했다. 녹색의 끈적거리는 액체 투성이의 기묘한 물체가 내 발밑에 토해졌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었다.
작은 인간이었다. 아니,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무표정하게 멍하니 나를 응시하고 있다. 비는 스스로 토해낸 그 물체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비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미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의 탓이 아니었다. 물론 비도 굉장히 무서웠다. 하지만 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그때 보았던 것이다. 비의 등 뒤에 보이는 썩은 나무의 틈에서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 생각조차 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도망쳐야 해라는 강한 충동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단숨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본 광경은 비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에게 와구와구 먹히는 광경이었다. 비는 아까 내게 지었던 만족스러운 표정인 채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길가에서 기절한 것을 옮겨왔다는 것이었다. 비에 집에 가고 나서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다. 나는 입원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비는 없었다는 말만 전했다. 경찰이 비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나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 퇴원하고 나서 나는 몇 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기분 나쁜 썩은 나무와 의식 같은 흔적들, 그리고 비가 변해버린 모습을, 그리고 그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후로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비는 행방불명이다. 5번째 이야기, 밤중의 화장실. 대학교 친구들과 4명이서 바다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다. 늘 친하게 지내던 4명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해서 훨씬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는 길의 차 안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즐겁게 떠들면서 처음 보는 간판이나 건물을 볼 때마다 신이 났다. 그렇게 들떠 있었기 때문에 도착한 민박집이 매우 낡았음에도 오히려 분위기가 사는 느낌이었다. 예산을 너무 아낀 거 아니냐? 라고 농담을 했으니까. 여주인인 할머니에게 방을 안내받을 때도 다른 손님이나 종업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낡은 민박집이니 한창 여름인데도 손님이 없는 것인가 싶었다. 판자로 만들어진 마루는 큰 소리로 삐걱거리고 방에 화장실도 없어서 복도에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다. 거기다 수세식도 아니었다. 화장실 천장에 달린 전구는 먼지가 가득해서 청소 좀 하라고 말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결국 낮에 바다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방에 짐을 두고 빠르게 수영을 하러 갔다. 해가 질 때까지 마구 놀고 밖에서 저녁을 먹은 후 민박에 돌아오니 밤 9시 즈음이었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낮에 마구 헤엄을 쳤다 보니 피곤해서 다들 슬슬 잠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문득 한밤중에 일어났다. 그다지 오래 잔 것 같지는 않았기에 아마 새벽 3시 정도였던 것 같았다. 친구가 크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뺀 친구들은 모두 골아떨어져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친구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방을 나왔다. 마루를 삐걱삐걱 울리면서 어두운 복도를 반쯤 더듬어 가며 나아갔다. 전등 스위치는 화장실 바깥에 있었다. 낮에 보았던 그 전구를 생각하며 만일 켜지지 않으면 어쩌나 겁을 먹었지만 다행히 불은 제대로 켜졌다. 생각한 대로 대단히 빛은 약했지만 어쨌거나 일은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화장실은 무척이나 적막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용변을 보려 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 그것이 들렸을 때 순간적으로 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착각은 아니었던지 소리는 다시 들렸다. 바깥의 복도가 삐그덕거리고 있다. 아무래도 화장실로 오는 것 같았다. 친구 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오는 것일까? 내 가방에 없고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 아마 화장실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 누군가는 화장실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노크를 받아주기 힘든 구조의 화장실이었기에 나는 먼저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했다. 누구야?
안에 나 있어. 금방 나갈게. 혹시 민박집뿐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의 빛이 꺼졌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재미없는 장난은 하지 마. 내 손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정말 장난치지 말라고. 이 화장실 진짜 무서워. 대답은 없었다. 문 저편에서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가면 한 대 때려주겠다고 이를 갈면서 화장지를 감고 있는데 문 너머에서 무엇인가 소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친구 중 누구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지나치다 싶은 장난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오히려 쓴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손으로 더듬어 물을 흘려보내고 나는 일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벽에 손을 대고 잠금을 풀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문 밖에서는 변함없이 소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고리에 손을 댄다. 열리지 않는다.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이 느껴졌다. 문 밖에 서 있는 누군가가 대단한 힘으로 문고리를 잡고 내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진짜 항복이야. 나가게 해줘. 웃으면서 말했지만 얼굴은 잔뜩 긴장한 채였다. 어둠에 쌓인 가운데 조용한 화장실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확실히 전보다 커졌다.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물을 내리기 전까지는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확실히 들리고 있었다. 아주 낮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목소리.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더욱 패닉에 빠졌다. 분명하게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멎었다. 무서운 예감이 들어서 나는 다시 열쇠를 잠갔다. 그러자마자 철컥하고 문고리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열쇠를 잠갔기 때문에 문을 돌리지 못한 것이다. 몇 번이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는 것을 보며 나는 문 너머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무언가는 또 소근소근 중얼대기 시작했다. 아까 전보다 또 소리가 커졌다.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렸다. 이 소근거리는 것의 내용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째서인지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대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버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해버린다. 어느새 나는 울고 있었다. 큰 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 너머의 소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역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밤중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도 문 밖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바로 들릴 정도가 되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너무 소리를 친 탓인지 목이 쉬기 시작했다. 분명 문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나는 가운데 손가락을 귀 속에 넣고 손바닥으로 귀를 가린 채 화장실 구석에 머리를 박고 웅크렸다. 어두웠기에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더러운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바깥의 소리는 귀를 막아도 소리가 들릴 만큼 커져 있었다. 나는 신님, 신님, 도와주세요라고 빌었다. 그 순간 머리에 누군가가 손을 올렸다. 깜짝 놀라서 나는 머리를 들었다. 마침내 그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문 저편에서는 아직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것 같아져서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일본어였다.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막고 있던 귀에서 손을 뗐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어떤 손에 이끌려서 나는 끌려갔다. 어라? 하고 생각하는 사이 나는 벽이 있을 곳을 뚫고 지나갔다. 그 사이 나는 문 저편에서 들리던 소리를 들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듣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의식은 모두 나를 끌어들인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디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끌려다니면서 어디까지나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그 무서운 소리는 멀어져서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지친 나는 비틀거렸다. 그대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찢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어쨌거나 살아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화장실에 있었다.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겁에 질렸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괜찮아라고 외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밝았다. 열쇠를 열자 힘차게 문이 열렸다.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내가 괜찮아 보이자 안심한 것 같았다.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큰 도마뱀이라도 나왔냐? 라고 농담을 걸어왔다. 나는 갑자기 화가 나서 금방 전 그건 너희가 그런 거지. 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금방 전이라니 내가 화장실에서 도와달라고 고함을 쳐서 온 거야. 그런데 내가 화장실 안에서 대답이 없어서 민박집 사람들까지 부른 거라고. 자세히 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방을 안내해줬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조금 곤란해하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손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숨기는 얼굴이 아니라 벌레나 파충류가 나와 관리소를 추궁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친구들과 방으로 돌아왔다. 그 화장실에서 문 밖에 무엇인가나 나를 도와준 손은 무엇이었나 싶은데 그 동네나 민박에 얽힌 이야기 같은 것은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것들은 모두 진짜였다. 도대체 그 화장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